네, 살다 보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기죠.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는 더욱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한 패자부활전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채무조정 방법과 함께 상황에 따라 뭐가 더 유리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의용 변호사 나오시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얼마 전 정부에서 취약계층한테 이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진행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생계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대출도 기승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3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알몸 사진을 보내고 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 소액 대출 그러니까 약 100만 원 정도를 최대 대출해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 사전 예약을 받아봤더니 신청자가 굉장히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신용자, 저소득자에게 소액의 그 생활비가 없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당일 대출을 시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일 대출에 100만 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사전 예약 결과 신청자가 폭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는 30만 원을 단돈 3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불법 대부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리려고 하자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당연히 이제 담보물을 제공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알몸 사진을 나에게 담보로 맡겨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급전이 필요했던 이 여성은 자신의 알몸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3주 뒤에 약 100만 원가량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30만 원은 따로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충격을 좀 안겨주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서민들이 급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붕괴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례를 갖다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좌우지간 이 저신용자들 이제 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결국 대부업계를 찾는데 이건 꼭 영화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또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법정 최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이제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결국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부실 대출 우려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대부업계에서도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이 우리나라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4%에서 20%로 낮아진 것이 2021년도입니다. 이때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질 때는 우리가 제로금리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도 그 법정 최고 이율을 지키면서 신규 대출을 해주어도 충분히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지키면서 대출을 해주자고 하니 역마진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축은행에 이어서 대부업계에서도 신규 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부업계를 이용하던 기존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중채무자도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청년층, 노년층 다중채무자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것은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채무를 진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다중채무자들 중 10명 중에 3명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중채무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도 크게 늘어난 상태인데요.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채무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면 취약 채무자 비중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고 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것은 이 두 연령층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연령층이 아닌가라는 뭐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빚이 많아도 이렇게 뭐 계속 착실하게 갚아 나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만만치가 않고요. 오죽하면 빚 돌려 막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개인 회생이나 파산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늘 것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법원 그 통계에 따르면요. 올 한 해 1월과 2월의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각각 9,200건과 9,700건이었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따지자면 2만 건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꾸준히 개인 회생 신청이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들이 반전된 것이 작년 11월부터인데 네. 평균 7천 건으로 유지되고 있던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9천 건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로 올 2월에만 해도 3,500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년 대비해서 또 약 15%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결국엔 올해 이런 수치대로라면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빚을 갚지 못하니까 생기는 이제 방법들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짚어본 뭐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회생, 또 채무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제 신용 회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빚을 많이 지신 분들 이것들을 좀 정리하고 건전한 경제인으로서 사회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방법은 또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연체 기간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라면 신속 그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또 채무 조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31일 이상이고 89일 이하라면 그 연체율 채무 조정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90일 이상의 연체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채무 조정 제도는 결국에는 금융기관에서 한 곳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계시면서 총 채무액이 1억 5천 10억 이하인 경우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담보 채무 같은 경우는 5억 이하,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 5억 이하, 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의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의 금액을 뭐 채무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 제도인데요. 개인 회생 하시는 분들은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할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월 자신들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 금액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를 변제를 하게 되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전액 탕감받으실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 파산 제도가 네.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소득이 아예 없으시거나 아니면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제도와 달리 원리금을 100% 탕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을 처분해서 그것들을 채권자에게 분배해 주고요. 그 외에 남는 금액들은 100%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개인 회생 신청이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달리 월 변제 금액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한 이용을 좀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그야말로 개인 파산. 그래 그나마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 정리해서 다 돌려주고 남는 거는 탕감 받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이제 결정적으로는 결국엔 운영 주체의 차이인데요. 아.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네. 보시면 네네. 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적 채무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채무를 내가 조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한 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계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고 네. 기타 사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예. 또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금융기관과 대부업계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 회생 신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채나 네. 아니면 세금이나 건보료 체납분도 채무 조정의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나의 채무가 어떤 채무이냐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사채는 탕감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반면에 세금이나 건보료는 다른 채무는 다 면책받아도 면책이 불가합니다. 아. 따라서 이런 그 채무 조정이 되는 채권이 좀 그 제도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변제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를 변제를 가져가시는 것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변제를 분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용 그 금액이 좀 많게 하시려면은 길게 분할해서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연체 여부도 좀 중요한데요. 내가 채무를 가지고 있고 연체에 한 번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적 채무 조정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한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연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체 여부에 따라서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진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 네, 제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변호사님 설명하신 그것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이 부채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계에서 뭐 결국 따라야 되나요? 그러면 그 결정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저히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건전하게 사회의 경제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법원을 통해서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다거나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자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에서도 신청하는 자 누구에게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예. 만약에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글쎄.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둔 채 네, 회생 네.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당 분들에게는 그 결정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쭙고 싶었는데 예. 이런 거는 충분히 또 악용하려고 들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내가 이렇게 소득도 생기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자가 너무 높다든지 이걸 하니까 좀 나 숨 좀 쉬게 해달라, 내가 갚기는 갚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난 도저히 이제 답 없다. 네. 여기서 그냥 끝내자.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한데 좀 케이스별로 그러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낫습니까? 뭐 자신의 지금 월 소득이 얼마인지, 네. 그다음 내가 어떤 형태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예. 사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 세금이 밀려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좀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월 소득 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으시는 게 유리한 케이스가 있고요. 네. 또 월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빚을 탕감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예. 네.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네. 이거는 뭐 그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네, 당연히 네. 없고요. 월 소득액에 따라서 제가 분류를 좀 해보았는데 네네. 월 소득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채무를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변제를 3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월 소득의 150만 원에서 최저 생계 비용 약 2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25만 원만 월 변제하면 되는데 네. 3년을 변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90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총 채무액 중에서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0만 원은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같은 경우인데 개인회생이 아니라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경우를 상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때는 총 채무 5천만 원을 8년에 거쳐서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이자까지 더해서 8년간 상환했을 때 월 약 60만 원 정도를 변제를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8년간 60만 원을 변제하면 그 채무액에 이자까지 해서 원리금을 탕감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자신의 원리금 탕감에 절대적으로 그러네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월 소득이 많은 경우. 월 소득이 많으신 경우에는요. 네. 원칙적으로는 원리금 탕감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든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다만 지금 당장 내가 채무가 몰려있기 때문에 숨통을 좀 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개인회생 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월 소득이 뭐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이루어 계시고 네. 채무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최저 생계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75만 원을 매월 변제를 3년 동안 3년 하셔야 동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1억 원이라는 채무가 변제가 완료가 됩니다. 예. 반면에 개인 그 회생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1억 원을 8년에 걸쳐서 변제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자까지 하면 월 110만 원 정도를 변제하시면 되시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400만 원을 내가 지금 벌고 있는데 월 275만 원을 변제해야 하느냐 예. 아니면 8년에 걸쳐서 천천히 110만 원을 변제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을 내가 많이 가지고 가고 싶다. 나의 생계비가 좀 그 정도 든다 하시는 분들은 변제 기간을 넓게 두고 길게 두고 가실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